제가 곧 호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호주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구에서 사람이 사는 대륙 중 가장 건조한 곳에서 물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한편 나라의 중심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아웃백이 있습니다.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의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퀸즐랜드의 열대 해안에는 정반대의 세계가 있습니다. 매년 몬순이 그곳에 수십억 리터의 담수를 쏟아붓습니다. 물이 단 며칠 만에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러한 대조는 1938년에 야심찬 공학적 아이디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브래드필드 계획입니다. 존 브래드필드가 구상한 것입니다. 시드니의 상징인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만든 인물인 존 브래드필드가 구상한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퀸즐랜드 북동부 해안을 따라 흐르는 강물의 물을 호주의 건조한 내륙으로 돌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을 호주 최대 염호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에어호입니다. 그 목표는 엄청난 것입니다. 수백만 헥타르의 땅에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심장부에 비옥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또한 새로운 내륙의 증발로 지역 기후가 영구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브래드필드 계획은 아직도 국가적 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대가문 때마다 정치계가 집착하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브래드필드 계획 실행입니다. 브래드필드식 계획, 브래드필드 계획, 브래드필드 계획. 새로운 브래드필드 계획. 수십 년간의 논쟁과 논란 끝에 호주 국가과학기관에서 실시한 종합적인 과학평가에 따르면 CSIRO에서 드디어 실제 기반을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대한 물의 흐름과 방대한 인프라 사이에서 그리고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까지 브래드필드의 꿈은 이제 현대 수문학의 정밀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Looking for 새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런 야망이 거의 한 세기 동안 한 나라를 사로잡았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아라만가 해의 지질학적 기원부터 14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우회 터널의 건설,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가 직면한 진짜 도전까지. 여기 브래드필드 계획의 이야기와 비밀, 그리고 숨겨진 과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제안된 가장 거대한 토지 개발 도박입니다. 존 브래드필드의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 먼저 호주 대륙의 형성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최초의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으로 말이죠. 호주의 지질학적 역사는 공룡의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1억 8천만 년 전, 이 섬 대륙은 사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초대륙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곤두와나. 기후는 습하고 땅은 생명으로 가득한 무성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온전한 흔적이 남아있는 시대였습니다. 호주 최북단에서는 일부 열대우림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부 해안선을 따라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솟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산맥들은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산맥들은 호주와 남극을 잇는 거대한 산맥의 일부였습니다. 이 산맥의 서쪽에는 백악기 시대, 지금으로부터 1억 4,500만 년 전부터 1억 년 전 사이에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거대한 내륙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라만가 해의 탄생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얕은 바다는 해양 생태계를 품었고 해저에는 두꺼운 모래와 점토층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지구 기후가 변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아라만가 해가 물러나고 증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물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일부는 다공성 모래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물을 머금은 폐적층은 불투수성 암석에 덮여 밀봉됐습니다. 이런 물리적 메커니즘은 지구 최대 지하수 저장고 중 하나를 형성했습니다. 그레이트 아티지언 분지예요. 거대한 대수층입니다. 아라만가 해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이후에도 지구의 표면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3천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는 남극 대륙에서 마침내 분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섬에서 나머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파충류, 새, 최초의 포유류가 독자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고립이 오늘날 독특한 종들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대륙 이동에는 명확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천천히 적도와 열대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은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강수량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거대한 중앙평야는 결국 메말랐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바위를 침식시켜 모래로 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웃백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은 사실 침식에 의해 닳아 없어진 아주 오래된 산들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철분은 산화되었습니다. 이 자연적으로 생긴 녹이 나라 중심부에 강렬한 붉은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대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질학적 역사를 바탕으로 존 브래드필드는 1930년대에 자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호주 엔지니어이자 건축가인 존 브래드필드는 오랜 시간 동안 호주의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그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자연의 벽 역할을 하여 동해안에 폭우를 가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또한 주망 사막이 그레이트 아티지언 분지 위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관찰로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이 산맥을 뚫고 해안의 강물을 서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 지하 분지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표는 야심찼습니다. 공학을 이용해 수백만 년 전 물이 있던 그곳에 다시 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는 인류가 사는 대륙 중 가장 건조합니다. 하지만 또한 가장 극심한 기상 변화를 겪는 대륙이기도 합니다. 호주 남부와 중앙 지역은 수년간 가뭄을 겪는 반면 열대성 기후의 북부 퀸즐랜드는 정반대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몬순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바다로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기후 불균형에 인구학적 역설이 더해집니다. 77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호주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인구는 약 2,700만 명입니다. 이는 평방킬로미터당 겨우 3명 정도의 평균 인구 밀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륙의 대부분은 사막이나 반사막입니다. 농업적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거의 91%의 인구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주인들은 실제로 전체 국토의 1%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가 텅 비어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면 1930년대 그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38년 호주의 인구는 단 69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시기에 영국과 같은 나라는 30배나 더 작았습니다. 이미 약 4,7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찰에서 1938년에 브래드필드 계획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지정학적 상황은 극도로 긴박했습니다. 국가의 북부는 거의 비어 있었고 엄청난 약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완전히 취약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1942년 2월 태평양 전쟁 한가운데 일본군이 북부 해안의 다윈시를 폭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이 트라우마와 국가의 극심한 취약성은 깊이 뿌리니 내린 국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구를 늘리거나 멸망하라. 국경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 호주는 내륙에 대규모로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서 지형을 길들여야 했습니다. 이 도전에 나선 이는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존 브래드필드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나라 최고의 터목기사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인 1932년에 개통된 시드니의 거대한 하버 브리지를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정한 기술적 성과였습니다. 총 길이 1149m의 다리였습니다. 거대한 강철 아치가 수면 위 134m까지 솟아오릅니다. 이 도시에선 수십 년이 지나도록 깨지지 않았던 높이 기록이었습니다. 1967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스퀘어터 타워가 170m 높이로 기록을 깼습니다. 브리즈번의 스토리 브리지를 설계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브래드필드는 강철과 중력을 다루는 능력을 입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을 바탕으로 그는 자연을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중요한 지리적 이점에 의존했습니다. 퀸즐랜드의 거대한 열대강들, 풀리강, 허버트강 등입니다. 이 강들은 고지대에서 발원합니다. 이 강들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기 전에 중력만을 이용해 물을 포획하는 거대한 연통식 수로망을 구상했습니다. 기계 구조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설계됐습니다. 첫 번째 댐은 털리강 물을 가둬 16km 길이의 터널을 통해 허버트강으로 유입시킵니다. 두 번째 댐은
물을 저장해 세 번째 유역으로 보냅니다. 버데킨 강의 저수지입니다. 지형의 자연스러운 경사가 물을 헬스게이츠라고 불리는 전략적인 지점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곳이 전환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헬스게이츠에서 브래드 필드는 122m 높이의 댐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물이 144km 길이의 지하 터널로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터널은 산맥 암석을 뚫어 플린더스 강까지 이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매우 긴 지하 수로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예를 들어 뉴욕에 137km 델라웨어 수로가 있습니다. 1937년을 시작된 퀸즐랜드 산맥 아래 이런 터널을 뚫는 것은 호주에게 엄청난 공학적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필드의 구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물이 내륙을 향해 흐르게 되고 그 여정은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에어호,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해수면보다 15제곱미터 아래, 이곳은 호주에서 가장 낮은 자연 지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호주뿐 아니라 오세아니아 전체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입니다. 9,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 거대한 소금 분지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건조한 기후로 말랐습니다. 예외적인 홍수가 발생할 때만 이 분지는 물로 채워집니다. 2~3년 후 물이 완전히 증발하기 전에 잠깐 동안 장관을 연출합니다. 브래드 필드는 바로 이 자연 현상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강물을 계속해서 붓는다면 증발 주기를 끊고 진정한 영구 내륙해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아래 이 바다는 대규모 증발을 일으킬 것이고 새로운 구름을 형성하고 규칙적인 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목표는 단순히 토양에 관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 기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 엔지니어는 경로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물을 다른 유역으로 돌리는 자신의 계획의 두 번째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플린더스강 유역을 우회하여 물을 직접 웹호스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톰슨강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새 경로로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 터널은 지름이 7m가 넘는 두 개의 초대형 파이프라인을 선택하면서 버려졌습니다. 땅 위에 바로 설치되어 이 파이프라인들은 약 400km에 걸쳐 뻗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터널 없이 지형을 통과하기 위해 헬스게이트 댐은 높이가 152m까지 높아져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비용은 현재 가치로 약 28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비전은 호주인 여러 세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큰 가뭄이 올 때마다 브래드 필드 계획은 호주를 길들이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언론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력의 단순한 힘만으로 물을 사막 쪽으로 흐르게 한다는 발상은 놀라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 수문학의 정밀함과 마주하게 되면 1930년대에 구상된 이 이론적인 걸작이 오늘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조금 앞으로 옮겨보겠습니다. 2020년에 호주의 국립과학기관인 CSIRO는 80년이 넘은 이 사안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브래드 필드의 1938년과 1942년 계획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엔지니어들의 계산을 현대 수문학의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IRO의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브래드 필드의 직감이 옳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압계만으로 이 지역의 고도를 추정했지만 그가 설정한 지형상의 경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물은 실제로 중력의 힘을 통해 산막을 천천히 가로질러 흐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강의 물기를 돌리기 위해 산을 뚫는 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의 실현 가능성은 중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방정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에 브래드 필드는 기후 데이터의 심각한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유럽의 강을 위해 독일에서 고안된 수학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호주의 강들은 세계에서 유량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부적절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브래드 필드는 해안 강들의 유량을 125% 이상 과대평가했습니다.
이 계획의 소원지 자체에서 그가 기대했던 만큼의 물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는 호주의 가장 만만치 않은 요소도 과소평가했습니다. 태양입니다. 그의 1938년 원래 계획에서 물이 144km 터널로 흘러들어가도록 터널 입구는 매우 높은 곳에 지어져야 했습니다. 강바닥에서 108m 위에. 그래서 헬스게이트 댐들은 터널 입구에 도달하기 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사수는 430억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아가일 호수의 부피의 4배에 해당합니다. 아가일 호수는 호주 최대 인공 호수입니다. CSIRO 모델에 따르면 열대의 더위 속에서는 태양 때문에 터널을 흐를 수 있는 양보다 3배 더 많은 물이 증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2년 버전의 경우 원로는 훨씬 더 가혹합니다. 152m 높이의 그런 댐은 오늘날 약 125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건 전혀 쓸모없을 거예요. 저수지 표면에서의 증발량이 유입되는 물의 양을 초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수지는 절대 가득 차지 않을 겁니다. 최종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래서 CSIRO 과학자들은 수정하고 최적화한 안을 구상했습니다. 댐을 98m로 낮추고 687m 길이의 개방형 운하와 결합함으로써 프로젝트는 더 저렴하고 덜 위험해집니다. 이 운하는 완만한 경사를 따라가며 45m 높이의 취수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운하는 남쪽으로 부캐넌 호수까지 이어진 다음 폼슨강과 합류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수정된 버전은 원래 계획보다 4배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총 인프라 비용은 80억에서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의 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째, 대기 시간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기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건설이 완료된 후 평균적으로 물이 반대편으로 흐르기 시작하기까지 19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인프라에 투자되었지만 거의 20년 동안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메갈리터당 물의 비용은 약 2,30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 가격은 농업에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분석가들은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수출 작물을 재배해도 이 프로젝트는 재정적으로 블랙홀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래드필드의 가장 비극적인 실수는 목적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브래드필드 엔지니어는 자신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농지라고 여긴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땅에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현대의 토양 분석은 매우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광활한 평야는 미첼그라스 다운즈로 알려진 사실 이곳 지하에는 소금이 고농도로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에 대량의 건괴수를 붓게 되면 2차 염류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이 소금을 지표면으로 끌어올린다 토지를 영구적으로 황폐하게 만듭니다. 브래드필드가 상상한 광배한 지역 전체, 실제로 농업에 적합한 땅은 거의 10만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의 기대치의 10분의 1입니다. 마침내 시대가 변했습니다. 1938년에 환경적, 사회적 영향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해안강에서 물을 빼내면 해안 생태계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포함해서요. 게다가 이제 원주민들은 이 지역들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된 토지와 수자원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들 동의 없이 강 전체를 돌리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보고서의 결론은 순수하게 사실에 기반한 평가를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데이터와 대조해보면 존 브래드필드의 구상은 결국 비합리적인 규모와 비용의 운하에 연결된 댐을 짓는 일에 불과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전원 시스템입니다. 결국 대규모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에 물을 방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938년 계획의 기술적 재정적 실패는 이 시대의 결정적인 종말을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강을 전환하려는 집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달라진 것은 목표뿐입니다. 현대의 목표는 중앙 사막을 범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을 북쪽머리 달링 분지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분지는 호주의 진정한 곡창지대입니다. 이곳은 호주 농업 생산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몬순이 닥치는 퀸즐랜드 북부와 농업이 발달한 남부를 연결한다는 아이디어는 정기적으로 가뭄의 영향을 받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안을 연구할 때 과학기관은 정확히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물을 이동시키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이점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비용만을 추가하게 됩니다. 농업은 생산 비용이 낮아야 수익성이 보장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대형 운하로 물을 운반하면 농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물은 너무 비싸서 운영자들은 실제 비용의 10분의 1 정도만 지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사용권 가격은 메가리터당 거의 4만 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간신이라도 실행 가능하려면 완전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고급 농산물만 재배해 현재 가격의 2배로 수출하는 것. 경제적인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물이 풍부한 곳에서 물을 가져와서 운송비 때문에 물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재정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남북 메가 운하는 다시 한번 환상에 불과합니다. 연이은 과학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왜 브래드필드 계획의 신화가 호주인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그 답은 이 나라의 지리적 역설에 있습니다. 호주는 물이 없는 대륙이 아닙니다. 이곳은 대다수 인구가 사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 대륙입니다. 이 문제를 오직 공학의 힘과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한 번에 해결한다는 생각은 정치적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집권 시 브래드필드 계획 수정안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호주 국민들의 꿈은 항상 비가 내리는 제 선거구의 물을 툴리와 부빈다에서는 연간 강수량이 100인치에 달합니다. 비가 그치지 않죠. 그 물의 아주 작은 일부를 퀸즐랜드의 아름답고 웅장한 내륙 평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꿈의 세상을 캘리포니아가 했던 것처럼 하지만 호주물의 미래를 위한 진짜 해결책은 나라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운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문학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접근을 제안합니다. 거대한 고립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현대 전략은 상호 연결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에 의존합니다. 기존 댐을 이른바 기후 변화에 강한 수원과 연결함으로써 예를 들어 해수 담수화나 정수 처리 시설과 연결해 지역 간 상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원은 장기간의 가뭄에도 완전한 물 부족의 위험 없이 버틸 수 있게 해주며 무엇보다도 대륙을 횡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 상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농업 관계는 호주 전체 물의 70%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호주 북부 지역만 해도 대륙 전체 유출수의 6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수백억 달러를 들여 남부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대신 문제의 논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농업을 발전시키라는 뜻입니다. 열대 북부 지역에서 현지에서 물을 사용하고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함으로써 호주는 식량 안보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호주는 이것을 대규모로 하지 않는 걸까요? CSIRO 보고서는 분명합니다.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토양이 대부분 척박하고 취약하며 집약적인 농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제품이 수출 시장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열대성 사이클론에 노출된 지역에서 농업 산업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브래드필드 계획은 과거의 일입니다. 인류가 지리를 길들여야 한다고 믿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21세기 호주가 직면한 도전은 더 이상 자신의 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지도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지리적 조건을 제고해야 하는 나라는 호주만이 아닙니다. 최고 반대편에서는 다른 국가들도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르단의 경우가 특히 그렇죠. 요르단은 아카바의 홍해와 수도 암만을 잇는 대규모 해수 담수화 및 물 운송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송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극한 엔지니어링 도전에 매료된다면 마지막으로 사해를 구하는 내용을 다룬 저희 에피소드를 남겨두겠습니다. 곧 루킹4에서 다시 만나요.